아버지가 도시로 나가려고 하자 내가 죽더라도 내게 줄 논밭은 없다. 다시 돌아올 생각도 마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소실의 행실로 보아 재산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것으로 체념을 해버린 것 같았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소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귀신에 씌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는 기와저택과 들판 어디에나 널려있는 할아버지의 토지를 팔고 일부는 자신의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버렸다. 내 안의 발길. 현경수. 각기 다른 천 조각으로 이어붙여진 조각 보자기.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역으로 와졌고 서울발 순천행 무궁화호 열차에 올랐다니 열차가 수원을 지나 평택에 이르렀을 즈음에야 의식이 또렷해진 난 내가 왜 열차 안에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했고 아무래도 모르겠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열차표가 나왔다. 서울에서 남원. 어처구니가 없었다. 남원을 염두에 두고 산 일이 도무지 없는 듯 싶었는데 행선지가 남원이라니 이처럼 엉뚱할 때가. 서울역으로 와서 순천행 무궁화호 열차에 오르도록 내 정신이 아니긴 했어도 언뜻 스친 환청 같은 것이 있기는 하다. 그걸 기억해내보려고 온통 머릿속을 뒤지는데 도무지 떠올려지는 것이 없다. 그렇더라도 미리 계획이나 했던 것처럼 서울역으로 와서 남원행 차표를 끊어 열차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기만 할 따름이다. 황당한 노릇이기는 해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는 하다. 엉뚱한 곳이 아닌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남원에서 보절로 오는 버스를 타는 것에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스스럼이 없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진 내 행동에 납득이 되진 않지만 자아를 찾아서란 어느 책 표지가 오버랩되면서 씁쓸해 웃음이 나온다. 5월 단오절. 그날은 춘향제이기도 하다. 동네에서의 단오절 놀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광안회에서 널뛰기, 그네타기, 춘향아씨 뽑기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 보잘것이 없었다. 광안루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들 몰려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으리만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장사꾼이란 장사꾼도 다 몰려들어 눈이 바쁠 지경이었다. 먹을거리 볼거리의 전경들이 눈에 선해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 먼 남원을 어른들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따라다녔다. 남원을 가는 데는 험준한 제를 넘어야 했다. 평탄한 신장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자르듯 재를 질러 넘는 일은 오르락 내리락 시소 게임을 타는 것도 같아 재미가 있으면서 거리가 가까웠다. 그건 누구나가 같은 마음이어서 신장로를 돌아서 가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내 어릴 적 자아의 한 부분이다. 지금도 쟤를 넘어다니는 길이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버스를 탔고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말끔하다. 차창밖 전경은 변한 곳이 많아 낯설고 더러 그대로인 것은
정겹다. 나를 내려놓은 버스가 저만치 사라져간다. 그 산날망 위로 학교 건물이 보인다. 모교인 고절 초등학교다. 이 고장에서 제일 높은 곳에 가장 큰 건물로 나라의 역군을 길러내는 교육의 산실이었다. 저곳에서 벌어진 운동회는 어린이들에게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의 마당이었고 이 고장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였다. 무엇을 알게나 했을까? 졸업하는 날 교문을 나서면서 우리 졸업생들은 선생님과 학교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목이 터져라 서럽게 울어댔다.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와 목이 맨다. 여리고 순수했던 마음은 그때로서가 끝이었고 청소년기는 점점이 얼룩진 아픔들로 되돌아보기조차 싫은 기억들 뿐이다. 수업료를 못 내서 정학을 당하고 끝내는 퇴학이 되고 말았다. 교문 밖 세상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세파에 시달리던 중 한 남자와 부닥들여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지몽매하여 감지하지 못했던 내 험난한 인생 항로였다. 21세기를 치닫는 영악한 세대들, 추락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이 같은 내 인생 따위의 의미는 가치조차 부여하지 않을 일이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부질없는 행위 따위는 더더구나 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의 농촌 추세가 그러하듯 저 학교도 폐교가 되어버렸는가. 초라하던 마을이 2층과 3층의 산뜻한 양옥으로 변신해 있는 반면 학교는 풀투성이의 운동장이다. 퇴락할 대로 퇴락해진 건물이 멀리서 보기에도 을씨년스럽다. 저 풀밭 운동장에서 동심의 세계를 키워가며 뛰놀던 그때의 친구들. 지금도 어디선가 보랏빛 꿈을 펼치고들 있는가. 저 아래 개울을 중심으로 이쪽은 양지마을이고 저쪽은 음지마을이다. 음지마을과 양지마을 사이에 드넓은 평야가 한낮의 따가운 햇살 아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푸르름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그 사이에서 개울물이 한가로운 휴식처럼 쫄쫄거리고 있다. 이 개울은 거슬러 올라가도 물을 가둬둘 저수지가 없다. 그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면 이내 급류가 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둑이 무너지고 만다. 그러다가도 비가 멎어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실개천이 돼버린다. 어려서는 꽤나 넓어 보이던 개울을 훌쩍 건너뛰어 둑으로 올라선다. 푸르름이 지천으로 깔리고 뿜어져 나온 열기가 고비에 차 있다. 짓밟힌 잡초들에서조차 생명력이 넘쳐난다. 어린 시절의 내 존재가 바로 이런 잡초이지 않았나. 자리를 잘못 잡아 마구 짓밟히는. 그러나 우리 가족 모두는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통솔하여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의 소유자가 없었다. 그만한 세월을 살고도 도시로 나와 방황을 한 건 역시 어른들이었다. 모래와 양회와 물이 섞여 시멘트로 응고되는 화학적 원리.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그 간단한 원리에 구심점이 없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어찌해야 가족이 사라지고 사회성이 길러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날그날 먹고 사는 일로만 허덕거렸을 뿐이다. 오로지 잘 살고 봐야겠다는 물질 추구. 인심은 날로 각박해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초래된 것이다. 도시인들은 그래서 인파의 홍수 속에 외로운 섬 하나씩을 지니고 산다던가. 성내를 주고받지 못해 외로워하면서도 물질 추구라는 틀 속에 갇히면 좀처럼 벗어나려 들지 않는 것이 또한 인간의 속성인 듯 싶었다. 나 역시도 귀양 따위는 삶을 포기했거나 죽지 못해 선택하게 된 낙향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 지루하게 오가던 개울과 공동묘지의 거리가 불과 100여 미터에도 못 미쳐 보인다. 타박타박 걸어 다니던 동네가 손에 잡힐 듯 곧장 가깝다. 가까워 보여도 언덕배기가 휘어져 있어 보기보다는 훨씬 거리가 멀다. 학교 저 아래 양지마을에 할아버지 집을 오가는 일이 작은 다리로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다. 할아버지는 소실과 그 친정 부치들을 피해 다니다가 사돈댁의 우물 속으로 숨어 들었다고 한다. 사람의 길을 훌쩍 넘는 깊이였지만 안방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물속까지 따라 들어오겠냐 싶어 안심이 되셨던 걸까. 소실을 들어앉힌 후 조강지처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네로 떠돌게 했다. 그런 할아버지가 소실을 피해 물속으로 잠적을 해버리다니 그 같은 아이러니가 있을까.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소실은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 부치들을 먹여 살리느라 돈이든 곡식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돌렸고 살림이 공공한 이웃들은 얻어먹는 맛에 무엇이라도 그 일을 도왔을 것이다. 대여섯 살 어린 나도 시키는 대로 이웃에 음식 돌리는 사역을 했었으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소실의 행실을 할아버지가 알아차렸고 궁지에 몰린 소실은 적반하장으로 멀쩡한 할아버지에게 귀신에 씌었다고 몰아붙여 무당인 자신의 언니를 불러다가 굿을 버렸다는 것이니 그쯤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할아버지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숨는다는 게 고작 몸을 속이지 않았나. 소실의 주장처럼 정말 귀신이 씌었는가. 확인할 순 없지만 할아버지의 피신 방법만큼은 혀가 내둘러질 정도로 완벽했다 싶다.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소실은 끝내 남이 되어버렸다. 허나 우리도 할아버지와는 남과 같은 존재로 살아왔다. 연세 높은 할아버지가 당신의 튼튼한 재산으로 젊은 여자를 안방에 들여앉혀 사는 동안 아버지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청천벽력이었을 일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고향에 있고 싶지가 않았을 것이고 고향을 떠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은 물론 손자들까지도 학교를 못 다니게 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한 할아버지는 한문만 알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신이었다. 해마다 소작인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곡식으로 땅을 사들이는 판국이었으니 머리 아프게 공부 따위를 해서 무엇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려고 하자 내가 죽더라도 내게 줄 논밭은 없다. 다시 돌아올 생각도 마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소실의 행실로 보아 재산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것으로 체념을 해버린 것 같았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소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귀신에 씌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는 기와저택과 들판 어디에나 널려있는 할아버지의 토지를 팔고 일부는 자신의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버렸다. 사태가 그 지경이 돼버렸는데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바보들처럼 할아버지 재산을 찾고자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실은 친정부치들에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친정집으로 갔는데 올케가 받아주질 않았다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돌려서 먹여 살리느라 길을 썼던 친정도 언니도 받아들여주지 않아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인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었던 것이다. 그걸 보면 인생이 공평무사하다는 말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다. 들판 어디에도 인적이라곤 없다. 그 때문은 아니지만 공동묘지로 향해지는 마음이 결코 아무렇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자포자기가 되어졌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포기되지 않는 까닭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말처럼 그 생명력으로 인류가 번성해 오지를 않았겠는가. 발걸음이 더뎌지고 자꾸만 눈길이 공동묘지 쪽으로 쏠리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다. 캄캄한 밤중이라면 귀신이 튀어나올까봐 발길을 들여놓지도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나한텐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다.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무서움의 진원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로 긴장이 되면서도 그 진원지를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도망을 치거나 발걸음을 빨리 하지도 않는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공동묘지를 지나쳐서도 곧장 걷지를 않는다. 등을 돌려 뒷걸음질로 걸을 망정 무서움의 진원지로부터 눈길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나를 귀신이 두려워했나? 남들이 보았다는 귀신을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무섬증을 일으켜 세우던 애기 봉분들이 없어지고 어른 봉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묘지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는가? 보슬비가 내리는 날은 아기가 묘지 위를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묘 속에서는 응애응애 운다고도 했다. 그로 인해 보슬비가 내리는 날 공동묘지를 지난다는 건 가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식이 자라 부모 곁을 떠나듯 애기 봉분들도 성장을 해서
공동묘지를 떠난 건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어른 봉분들을 바라보자니 고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도리어 믿음직스러워지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발길을 돌려 걷게 된다. 등을 보이고 걷는 마음도 편안하다. 공동묘지의 산자락 끝인 마을 초입은 소나무의 군락지이다. 소나무는 마을 어귀에 동산에까지 이어진다. 어린 시절 연을 띄우고 놀던 놀이동산이다. 놀이동산 뒤로는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서 있다. 동산에 들어누워 하늘을 보면 아이들이 띄운 연들이 새처럼 날아다녔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어 연을 날리면 하늘로 뛰어 올리는 모양이었다. 연이 잘 떠오르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까지 몰려들어 이곳 하늘은 각양각색의 연들로 수놓아지곤 했다. 그런 연들의 비상을 보면서 나는 이곳 말고 어디엔가 있을 다른 세상을 꿈꾸어 보기도 했다. 또 동산에 누워 연들을 한참 동안 바라다 보면 간지러운 햇살에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면서 졸음이 감미롭게 쏟아지는 행복에 젖어들기도 했다. 마을 초입으로 들어선다. 동네는 키 큰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사이로 초가의 뒷모습이 설피설피 드러나 보인다. 소나무들의 바람막이에 의지해서 동양이나 남양 바라기를 하고 있는 집들이 안온한 느낌을 준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나는 동네로 걸어 들어간다. 동네는 인적 없이 적막하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 댁 앞에 이른다. 세월의 풍상으로 검정 기와의 용마루가 희끗희끗 낡아 있고 돌담은 푸석푸석 부서져 내릴 것만 같다. 그때는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위풍당당한 기와 지붕의 집이었다. 내 작은 키로는 다만을 들여다볼 엄두도 못 냈었다. 다만으로 환히 들여다 보여지는 집안. 순간 나는 아연해지고 만다. 부엌에서 나오는 머리가 희끗한 노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래, 사모님. 그 예쁘던 얼굴에도 세월은 어김없이 풍상을 그려놓았구나.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스스로의 자격지심에서 얼른 외면을 해버리고 만다. 만나면 당연히 반가워서 손을 덥석 잡아주실 일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시절의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외면해지고 마는 나. 지금의 내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고 동문서답을 해야 하니 태연해질 자신이 없어서다. 내 짐걸음은 다리에서 멎는다. 하루에도 몇 번을 건너 다니던 다리다. 소나무를 엮어 그 위에다 흙을 얹어 다진 것인데 땅이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지. 다리라든 의식 없이 건너 다녔다. 다리 밑으로는 개울물이 물살을 일으키며 굽이굽이 흘러내리고 있다. 좁다란 개울은 동네를
반바퀴 돌아서 들녘으로 빠져나간다. 다리를 건너 동네 가운데 논을 지나 우물과 만난다. 이 우물을 중심으로 길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물동이를 인 안악들이 이 세 갈래 길로 모여들었다가 흩어져 가곤 했다. 돌아보면 100여 가구였던 이 동네로서는 그때가 한창 물이 오른 시기였던 것 같다. 어제인 듯 눈에 선한데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 어느 하늘 밑에다 삶의 자락을 펼치고들 있는가. 또 나는 이처럼 생생한 추억들을 어찌하여 그토록이나 까마득히 잊고 지낼 수 있었던 건가. 내가 살던 집까지도 나는 한 번을 떠올려 본 일이 없다. 마치 전생처럼 까마득히. 누구네 사위는 장인 생신에 털모자를 사왔다더라. 누구는 아들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더라. 누구네 엄마는 서울 간 남편의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워오다가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산다더라. 소식을 들은 그 마누라가 혼절을 해서 손수레로 남원병원에 실려 갔다더라. 또 누구네 남편도 사업을 한답시고 서울로 가더니 재산 다 털어먹고 여자만 하나 꿰차고 들어왔다더라. 라는 등의 소문이 이 우물에서 퍼져나갔다. 소문은 있는 그대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바가지로 물을 퍼올리면 그 일렁임의 파장만큼 확대가 되고 재생산이 되어 퍼져나갔다. 우물 안은 하늘로 가득하다. 깊어진 가을 하늘이다.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듯한 물빛으로 그윽하게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내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진 까닭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 말 못할 서러움에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 돈다. 떨어져 내린 눈물방울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며 번져나간다. 이뤄진 모든 것에 대한 아픔, 울컥 터져 나오려는 감정의 표정을 외면하고자 나는 우물로부터 얼른 얼굴을 들어 올리고 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따끈한 햇살에 떼약떼약 익어가는 우물바라기 벼가 노랗게 시야로 다가든다. 돌려진 내 발길은 방앗간이었던 집을 지나 둔덕의 초입에 이른다. 베어진 그대로의 나무로 길이 막혀 있다. 내 유년 시절이 여기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 엉뚱한 생각이 든다. 잊고 지낸 그 시절이 이것 때문이기나 한 것처럼. 명아주, 망초, 애기똥풀, 질경이 등은 지금까지도 그 시절에 뿌리를 두고 이처럼 잘 자라있건만 우리 집은 어이하여 사람의 발길을 이다지도 차단시켜 놓아야 했나. 언젠가 우연히 듣게 된 어른들의 조심스러운 얘기가 떠오른다. 우리가 떠난 며칠 뒤 이 집 부엌에 상량이 떨어져 내렸다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재수가 아주 좋았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난 그 구렁이가 우리에게 경고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렁이 생각이 들자 돌연 무섬증이 인다. 무서울수록 무서움의 진원지가 확인돼야 직성이 풀리는 내 본능의 발동에 따라 가로막혀진 나무의 몸통을 잡아 당긴다. 꿈쩍도 않는다. 나무의 조직이 단단한 것으로 보아 베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가로로 막힌 나무 몸통의 바리케이트는 장가지를 쳐내지 않고는 넘어갈 틈이 없다. 장가지를 가까스로 꺾어내고 나무의 몸통을 넘어서 둔덕으로 오른다. 길이 닳도록 오르내리던 언덕배기의 텃밭. 우수수 자란 잡초들이 들쭉날쭉 키재기들을 하고 있다. 그 옛날 감자나 고구마를 심던 텃밭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월이라더니 몸서리가 처지도록 생생한 이 실감. 뭉클 목이 맨다. 밭 가장자리에 산수유 나무 세 그루. 세월의 익힘처럼 빨간 알맹이들이 이파리 사이사이로 슬쩍슬쩍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따금 군것질 삼아 따먹던 시큼한 기억으로 입안 가득 침이 고인다. 인간에게 파란만장한 세월이 식물에게는 성장의 시기였나 보다. 텃밭과 집 사이의 경계인 담. 대문이 없는 담은 그때도 이처럼 담쟁이 넝쿨로 뒤덮여 있었다. 울긋불긋 물이 들어가는 담쟁이 잎사귀가 정겹다. 마당도 온통 풀이다. 우리가 떠난 지가 언젠데 저렇듯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건가? 내가 올 것에 대한 대비로 저렇듯 비워두고 있었는가? 나는 그 옛날 다니던 어림 짐작으로 풀을 헤쳐가며 들어간다. 외부의 침입에 놀란 방앗개비, 메뚜기, 날벌레들이 호들갑스럽게 뜀뛰기를 해댄다. 인간의 발길이라는 것이 그토록이나 독살스러웠나. 황토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풀들의 씨앗이 사람의 발길이 끊기자 발알을 내서 자자손손 자손을 퍼뜨려 1미터나 되는 토방가지를 뒤덮고 있으니 일자 초가인 우리 집은 마당에서 토방가지가 저토록이나 높다. 나를 비롯해 동생들이 높디 높은 토방을 오르내리다 떨어지고 까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린 우리에게 있어 토방은 암벽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젠 마당, 토방, 지붕할 것 없이 잡초들로 빼곡하다. 무성한 풀숲에서 마루로, 토방으로, 마당으로 뛰어내리던 어린 시절의 동생들이 개구쟁이 모습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 우리는 이곳에서 부모님과 5 남배가 살았다. 그때 당시 막내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었다. 거기에서 나는 맏딸이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 기르고 집안일을 해나가고 농사를 짓기에 하루해가 짧았을 것이다. 동생들은 내가 돌보아야 했고 그래서 난 남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런 나한테도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들었다. 이 동네에서 사범대학을 다니던 학생 둘이 졸업을 했던 것이다. 동네에서는 2 학생에게 장원급제에서 금이 환양을 한 것만큼이나
환영들을 해주었다. 그들에게는 교사 발령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동네는 교육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학교보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는 이가 더 많았다. 이 동네가 서당이 많아 붙여진 서당골이라는 명칭대로 그 두 사람이 고절초등학교 교사로 부임이 되면서 동네 사람들의 사고도 바뀌어져 갔다. 한문 공부를 시키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냈고 그때까지 무지에 있던 우리 부모도 계집애인 나를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날 나이에 맞춰 들여보내다 보니 4학년으로의 올반이었다. 구구단 외는 소리로 낭낭하던 교실이 내가 들어가자 일순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다. 나에 대한 선생님의 소개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빠른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은 심각했고 나는 나머지 공부에 들어갔다.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과 같이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며 공부하는 재미가 붙어 호롱불 아래서 날 새는 줄 모르고 복습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과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내 성적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갔고 6학년이 되어서는 중간을 넘어서게 되었다. 성적이 오르니까 학교 생활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동네에 또 다른 바람인 것은 그 무렵이었다. 상바람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돈바람이었다. 방앗간집 작은 아들까지 면석이직을 내던지고 상장사를 하겠다며 서울로 올라갔으니 그 바람이라는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른바 서울바람. 떠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도 들뜬 마음을 잡지 못해서 일손들을 놓고 소가리를 해대는 것 같았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이었고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밥을 먹자니 이 촌구석까지 상바람이 불어닥칠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한바탕 불어닥친 상바람으로 동네가 온통 몸살을 해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들이었다. 면석이직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떠난 방앗간집 작은 아들은 서울 색시와 살림을 차렸다는 것과 가족과 함께 떠난 동철이네 아버지도 바람을 피워 속을 썩이더니 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다는 것과 순덕이네 엄마는 또 거꾸로 남의 남자와 눈이 맞아 가출을 해버렸다는 망측스럽기까지 한 소문들이었다. 어린 생각에도 난 다른 집이야 어떻든 마누라와 자식을 그때까지 큰 집에 맡겨두고 있는 처지면서 서울 색시를 얻어 산다는 방앗간집 작은 아들의 행실에 대해 분노했고 그 마누라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었던 것만 같은 자책이 들면서 그녀가 시집 오던 날은 내 어린 시절로서는 처음 맞아보는 큰 잔치였다. 수국 무늬의 빨강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은 새색시가 가마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와도 같았다. 또 비단 치마 저고리가 그렇게 곱고 눈이 부실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이 요강이었다. 그때까지 사기 요강만 보아오던 난 유리로 된 코발트 요강이 그처럼 신기해 보일 수가 없었다. 나 말고도 그 요강에 호기심을 보인 아이들이 더 있었다. 아이들이란 선엄만 모여도 죄를 저지르게 마련. 위기가 투합된 우리는 어른들이 잔치 분위기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요강을 훔쳐내오는데 성공을 했다. 그때까지 그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만져본 일이 없던 우리는 잔치집에 만난 음식에도 아랑곳 없이 요강의 신비스러움에만 빠져들어 있었다. 속을 들여다보고 공처럼 굴리고 요강 아구리를 얼굴에 대고 샛노란 태양을 올려다 보기도 했다. 빛 때문에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던 태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게 신기해서 서로 보겠다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기느라 그만 떨어뜨려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다. 더러 겁이 났으나 박살난 요강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신랑 신부의 첫날 밤에 요강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때서야 어른들은 요강 주변에서 얼쩡대던 우리에게 의심을 두었다. 우리는 그 일로 죽지 않을 만큼 많은 매를 맞아야만 했다.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우리는 깨진 요강의 파편을 가지고 장난질을 멈추지 않았다. 또 파편 쪼가리를 감추어 두었는데 마침 계기일식 날이 왔다. 깨진 요강 파편을 눈에 대고 보는데 샛노란 쇳덩이를 무엇인가가 한입 베어문 모양을 하고 있었다. 또 낮인데도 주위는 으스른 밤처럼 어두웠다. 그 세상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오랑캐가 태양을 덜컥 문 것이며 울었다가 뜨거워서 뱉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얼마 후 태양이 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어른들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깨어진 요강으로 해서 주인인 새색시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는 짐작은 가히 하지 못했다. 호 우리가 저지른 그때의 잘못으로 그들의 결혼이 깨지게 된 게 아니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자니 이제야 가슴이 저미듯 아파온다.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나는 이곳을 떠났다. 이곳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자식들 공부 때문이라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은 눈치들이었다. 작은 할머니라는 존재가 집안을 뒤집어 놓은 그때 구렁이가 아버지로 하여금 고향에서 정남이를 떨어지게 만든 모양이었다. 작은 할머니로 해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심했어도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진 고향을 뜰 것 같지 않던 아버지였다. 이사울은 고향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했는데 아버지의 심중이 짐작되는 부분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고향 땅을 밟지 않았다. 도시로 나오기는 했으나 농사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돈을 번다는 것이 어디 쉬운 노릇이었겠는가. 돈이라는 놈은 다리가 달려 도망이라도 치는 듯이 아버지 주머니는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았더라면 먹고 사는 일로 허덕이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가난의 굴레를 자식들에게 대물림시키지도 않았을 일이었다. 우리에겐 공부보다 먹고 사는 일이 항상 발등에 불이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거나 중학교에 입학은 했으나 수업료를 못 내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간에 자매들은 부모 밑에 있을 수가 없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집을 나와서도 배움에 목이 말랐던 나는 중학교 2학년 중퇴를 근거로 격리를 볼 수 있었고 야간 학교에 입학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 노릇이던가. 그런 고생들이 지긋지긋해서 남편과 만났을 때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여 버렸던 것이다. 그 즈음에 인기 있는 것이 일제 전자제품들이었다. 우리 민족이 근본적으로 외제 선호 사상의 소유자들이었던지 외국 제품이라면 무작정 좋아했고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었다. 가전제품 대리점의 판매 사원이었던 남편이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바구니 들고 따라 나선다는 식으로 덩달아서 수입업에 뛰어들었다. 판매 사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를 잘했다고 하리만치 가전제품은 불티가 나게 팔려나갔다. 우리 국민들의 외제 선호 사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아서 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지기까지 불티를 날렸다. 우리는 장사를 시작한 지 2, 3년 만에 제법 큰 집을 마련했고 규모도 키워서 전자제품에만 머물지 않았다. 돌아보면 세월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주기적인 바람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다. 따라서 그것은 발전이고 변화인 동시에 인간에게 있어 비상하고픈 요구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욕망을 추구했을 뿐 그 이면의 것들은 들여다볼 이성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 끝없는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IMF라는 된소리를 맞게 되었다. 승승장구하던 우리도 IMF를 피해갈 수 없었다. 수입 때마다 서너 개가 되던 컨테이너 물량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발표 이후 창고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창고로 들어갈 겨를 없이 항만에서 각 처로 실려 나가던 물건들이었다.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 고가품이 창고에서 잠을 자는 동안 그것들의 숙박비를 물어야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박비가 눈덩이처럼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이 되어버렸다. 능력에 맞게만 했다면 IMF가 왔어도 타격은 크게 입지 않았을 터였다. 헌데 남편은 매번 욕심을 부렸고 부족한 자금을 끌어대기에 바빴다. 그것이 문제였다. 집이 넘어가고 빚은 빚대로 남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리 되자 내 형제들을 수족처럼 부려대던 남편이 처가와 아내 쪽으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면서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종국엔 내가 혼절을 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가 터지고 코뼈가 박살나고 말문이 막히면서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내 안으로부터
가슴이 철렁 떨어뜨려지는 소리도 들었다. 절망의 소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간과하고 지났던 스스로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한 편안하고 조용한 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였다. 그제야 천지분간 못하고 설쳐대던 건 우리 인간일 뿐이고 세상은 원래가 조용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 곳이라는 깨달음까지. 육체가 정상일 때는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와닿아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세상. 인간이 왜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것만 같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혼란스러운 물질 만능주의, 현란한 영상 매체, 마음을 현혹시키는 광고 포스터, 로비, 로비, 로비. 너 못한다, 나 잘한다의 정치 공방. 물고 늘어지기 수법으로 상대방 흠집내기. 뇌물, 사기. 줄줄이 불거져 나오는 비리. 그 혐오스러운 것들로부터 귀가 닫히고 보니 비로소 세상이 맑은 물로 헹궈진 듯 깨끗해 보였다. 그동안은 아내, 엄마, 누나, 언니라는 인연의 고리에 매어 얼마나 많은 나 죽이기를 해야 했던가. 남편은 그렇게 살아온 내게 폭력을 휘둘러댔다. 화풀이의 대상이 만만한 마누라라지만 머리를 계속적으로 맞아온 나는 뇌가 어떻게 돼버린 모양이었다. 내 정신이 아닐 때가 더러더러 있는데 그럴 때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곤 하는데 오늘 일이 그런 경우인 것 같다. 끈떨어진 연으로서의 자유를 심중에 두고 있기나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곳으로 와졌다. 말짱해진 난 지금 끈떨어진 연의 추락, 그 자체로서 자유롭고 혼자라는 사실이 등짐을 벗어 던진 것만큼이나 홀가분하다. 와야 될 곳으로 와진 내 예정된 삶의 길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기도 하다. 천장을 올려다본다. 마룻대는 부엌 바닥에 나동거라져 있고 천장은 검게 그을려 있다. 아버지를 이사하도록 한 마룻대만큼 굵고 긴 누런 구렁이가 느리고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지. 나와 어린 동생들은 그 구렁이를 두려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올려다 보고 있었던 것이고